안녕하세요. 오늘은 펀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펀드는 굉장히 편한 투자 수단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돈을 이체하기만 하면 그 전문가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내 돈을 굴려줍니다. 그것도 아주 팬시한 방법으로 굴려주죠. 전략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설명서를 보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펀드에 투자를 하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당장이라도 거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펀드가 사실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펀드 투자 실제로 좀 장기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펀드 투자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심지어 그 시장 평균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펀드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처음에 야심차게 했다가 좀 몇 년 지나면 굉장히 펀드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펀드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거두기가 펀드에서는 어려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는 그러면 펀드 말고 대안은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ETF라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펀드에 투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액티브한 운용을 통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확실하게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기대가 무색하게 실제로 펀드의 수익률은 지수보다 좀 높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로 증명이 된 건데요. 금융의 성지인 미국에서 한 30년 정도 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1984년부터 2012년까지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과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를 한 게 있어요. 이 시기는 사실 2008년도 위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하락기를 거친 시기이기 때문에 상승장만 있다고 할 수가 없고 하락장, 상승장, 뭐 횡보장 그리고 일시적인 쇼크도 있었기 때문에 펀드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주 그 전략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도 거두고 그리고 많은 펀드의 운용 설명서처럼 리스크도 헤지를 통해서 제한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30년이라는 기간이 펀드가 그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의미 있게 거뒀어야 되는 기간이죠. 근데 이 기간에 그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이 8.92%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10.44%가 되죠. 시장보다 한 1.5% 이상 언더퍼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당시는 피터 린치나 아니면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득세했던 시기예요. 그래갖고 언뜻 이 연평균 수익률이 펀드가 8.92%라는 게 받아들여지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연한 데이터입니다. 그 제가 저번에 그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었죠. 제레미 시겔의 그 스탑 포 더 롱런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데이터예요. 그러면 도대체 펀드 수익률이 S&P 500 평균 지수보다도 낮은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유가 비용입니다. 비용. 이 비용이 그만큼 굉장히 치명적이고 아주 중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판매 비용이 낮은 펀드 판매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 판매 사이트에서 최근 가장 유입액이 많거나 아니면은 최근 가장 핫한 부분, 가장 핫한 그 섹터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들 이런 거를 구사하는 펀드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내 펀드는 수수료가 통상 1.0에서 1.2% 사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명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는 1.35%까지도 나오는 펀드도 있었어요. 이거는 근데 거래 비용이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증권 거래 비용은 별도로 하고 펀드 판매 수수료, 펀드 운용 수수료 같은 거를 통상적으로 합친 게 1.0에서 1.2% 사이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0.5% 정도로 낮게 나와요. 근데 이게 좀 함정이 있는데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재간접 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자투자 펀드고 이 자투자 펀드는 다시 모투자 펀드에 투자를 하게 돼서 이제 모투자 펀드의 비용이 나오게 되면 그게 내 펀드, 내가 투자한 자투자 펀드에도 똑같이 비용으로 발생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펀드 판매 사이트들에는 그 투자 비용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 설명서를 보면 합쳐져서 나와 있는데요.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1.0에서 1.4% 사이가 됩니다. 당연히 이건 거래 비용 당연히 별도고요. 그리고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세금도 과세가 되죠.
자, 여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한 1%에서 1% 초중반대의 그 수수료가 계속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손실일 때도 내야 되고요. 매년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대부분 펀드 사이트에 그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수익률 곡선이란 게 이 비용이 100% 반영이 안 된 곡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받게 되는 이득은, 받게 되는 수익은 수수료를 제한 부분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수수료가 얼마나 큰지 잘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한 1, 2% 정도 수수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거는 내가 고작 시장 정도의 수익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장 대비 확실한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거고 전문 인력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1, 2% 정도의 수익, 그 수수료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1.2% 수수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1,000만 원을 거치식으로 7% 상품에 연 7% 상품에 30년간 투자를 해서 운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이 수수료 그 세금이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30년 후에 1,000만 원이 7% 상품으로 굴리게 되면 8,116만 4,975원이 됩니다. 8,1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1.2% 수수료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5,67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단지 수수료만으로 아웃풋이 4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가 없는 쪽, 1.2%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쪽이 43% 정도 더 많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펀드 평균 수익률이 8.92%, S&P 평균 수익률이 10.44%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비용 때문입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는 시장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비용은 내가 수익률이 좋을 때도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수익률이 나빠서 손실을 봤을 때는 그 손실을 더 확대해 줍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매년 까지게 되면 이게 누적되면 아까 43%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체감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의 핵심은 시간이 주는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건데 펀드는 역설적이게 되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이 1%, 2% 정도의 수수료가 계속 누적해서 데미지가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투자에 있어서 비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펀드 투자의 그 액티브한 운용력들, 전문가들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뭔가 독창성을 가지고 굉장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펀드 괜찮은 거 한번 예를 들어서 국내 펀드들 중에 한번 괜찮은 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 투자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1번에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뜹니다. 그것도 다른 종목들은 1, 2%로 굉장히 많은 종목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혼자서 15% 정도 내외의 비중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펀드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독창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가?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그 클릭해서 본 거는 10개 정도의 종목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바스켓을 한번 쭉 봐보게 되면 대부분 코스피 200 그 지수 안에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시장 좋을 때 같이 좋고 나쁠 때 같이 나쁘고 그냥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약간씩 차이밖에 안 나는 그저 그런 펀드들만 대량으로 양산을 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그 펀드 매니저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펀드가 대규모 환매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일정 부분 이상 나오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일정 부분 이상 나오는 종목에 투자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빼고 보면 펀드 매니저가 솔직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 그 풀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대가들 책에서 여러 번 나온 거라서 익숙하실 텐데 펀드 매니저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투자했다가 펀드가 잘 안 되면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막 무슨 자기들가 찾아갖고 같이 주라고 찾았는데 정말 소외주예요. 그래서 다른 펀드에 편입을 하나도 안 하고 내 펀드에만 편입을 해놨다. 근데 그 회사가 잘 안 되는 마당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빵빵 올라갔고 다른 펀드는 다 좋고 내 펀드만 안 좋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운용력한테 전화가 갑니다. 너 이거 뭔데 지금 삼성전자 빼고 이런 거 집어넣고 운용을 하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조금 수익률이 안 나오면 자리를 보존하기가 좀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느 정도 편입하는 거, 그리고 시장 대세로 좋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시장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편입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벤치마크를 어느 정도 추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동떨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이쪽 세상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펀드 그 운용력들을 보게 되면 그 운용력 교체가 굉장히 잦습니다. 통상 어느 펀드에 어떤 가치와 어떤 그 전략을 갖고 임한다. 그러면 책임 운용력이 그거를 책임지고 어느 정도는 운용을 해줘야 돼요. 자기 스타일을 녹이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펀드 운용력이 굉장히 자주 교체된다는 거는 뭔가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아웃풋이 전문가인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가 내 펀드는 뭔가 인큐베이터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시장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못할 수밖에 없는 건 데이터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방법은 우량 펀드를 찾는 겁니다. 뚜렷한 소신을 갖고 확실한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그런 그 매니저를 찾아갖고 내 돈을 투자를 장기간 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꾸준히 얻는 방법이에요. 근데 벌써 제가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되게 비현실적입니다. 내가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 좋은지, 그리고 이 펀드 매니저가 무슨 소신을 갖고 있는지 사실 펀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투자 설명서 한 장 달랑 읽고서는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에 속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해결책이 뭐가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대안은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ETF가 가장 좋은 점은 보수가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작다는 겁니다. ETF 한번 지금 당장 코덱스 200 같은 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수수료가 0.35%인가요? 굉장히 적습니다. 0.35%가 아니고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거래세도 없죠. 그리고 스타일도 펀드 매니저가 바뀌던 운영력이 바뀌든 상관이 없습니다. 벤치마크된 지수를 그냥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ETF에 투자할 때 직접 펀드를 고르는 것처럼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요. 요즘은 스마트 베타라고 해서 퍼나 PBR을 굉장히 낮은 거 위주로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 베타 펀드 중에 이런 전략을 추종하는 스마트 베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량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당 성장하는 것들을 내가 좀 편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배당 펀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타이거 코덱스 아니면 킨덱스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서 고배당이나 배당 성장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배당 성장을 전략으로 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ETF 중에 스마트 베타 쪽에 들어가시면 각 전략에 따라서 어떤 스마트 베타들이 있는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을 해도 직접 펀드 운영하는 것보다 직접 펀드에 돈을 넣어서 펀드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상상할 수 없게 쌉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TR ETF라고 ETF TR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 종목명에 TR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배당을 재투자하고 그 배당이 나오게 되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이연되는 ETF예요. 이 배당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제가 이것도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187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게 상당히 긴 기간이죠. 이때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6.48% 정도 됩니다. 이 시기에는 대공황도 있었고 세계대전도 있었고 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모두 어떤 위기든 간 포함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거친 이 연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률인데 이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랑 실질 자본이득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6.48%는 명목 수익률이 아니고 실질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 중에 배당 수익률이 자그마치 4.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 중에 상당 부분이 배당에서 비롯된다는 수익이에요. 근데 이 배당을 세금이 이연되고 그거를 배당으로 재투자한다. 그렇게 되면 이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펀드거든요. TR ETF라고 하는 거는 적립식으로 아주 장기간 운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뭐 통장에 TR ETF를 사게 되면 장기에 거쳐서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웬만한 좋은 펀드에 투자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그리고 그 펀드가 뭔지도 모를 바에는 그냥 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ETF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하는 ETF도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할 때 굳이 펀드를 비싼 비용 내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펀드 투자에 대해서 제가 짧은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제가 아까 배당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 제목이 초보 투자자 필수라는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에서 배당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배당 투자가 얼마나 강력한 투자인지 많이들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배당 투자도 오래 해봤고, 그래서 배당 투자한 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적으로 배당 투자가 얼마나 좋은 투자인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여러 가지 영상 올릴 계획이 있으니까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